아니, 돈도 없으면서 왜 들어와서 밥을 시켜요? 그냥 나가야 나가. 이봐요. 돈 없으면 밥을 왜 시켜요? 나가요, 나가. 식당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에 분주하던 소음이 그 한마디에 뚝 끊겼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고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작은 체구의 노인 한 명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2024년 늦가을의 어느 목요일 오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읍내의 한복판에 자리한 해장국 식당 복순이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박순복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등에 굵은 핏줄이 도드라진 그 손으로 낡은 지갑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3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해장국 한 그릇 값인 8,000원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리창에 부딪혀 울렸고 안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일어서지 않았고 누구 하나 뒤를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인 최영식은 카운터 뒤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지켜봤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 식당을 20년 넘게 운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온 노인이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주문하고 절반쯤 먹은 뒤에야 지갑을 열어 돈이 모자라다는 사실을 안 것이었습니다. 그는 관대한 척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깥은 차가웠습니다. 박순복은 식당 입구 계단 아래 멈춰 서서 지갑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배는 아직 고팠고 발은 무거웠으며 눈가는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표정, 참는 것에 단련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지팡이를 짚고 읍내 큰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로 식당 유리창 안에서 사람들이 다시 숟가락을 들어올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아무도 그 노인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사정인지, 왜 1,000원짜리 3장밖에 없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복이 살던 곳은 경기도 이천 인근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농과 밭이 넓게 펼쳐진 그 마을에서 그녀는 4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과 함께 이 땅을 일궜고 아이를 세 키웠으며 명절마다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집에는 박순복 혼자뿐이었습니다. 남편 이학수는 15년 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남매 중 큰딸 박정화는 결혼 후 부산으로 내려갔고 둘째 아들 박재호는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박은숙은 해외에 있었습니다. 통화가 뜸해진 지 오래된 해외였습니다. 박순복은 혼자였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을 돌보고 경로당에 나가 이웃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내고 해 질려 끼면 혼자 밥을 지어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조용하고 반복적이었으며 바깥에서 보기에 특별할 것 없는 노인의 생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난하다고 알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이들이 다 떠난 뒤 혼자 남은 노인이 넉넉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로당에서 회비를 내는 날이면 박순복은 항상 마지막에 조용히 내밀었고 마을 행사에서 십시일반 모을 때도 그녀의 봉투는 언제나 작았습니다. 순복 씨는 애들도 연락 안 하나 봐. 경로당 한쪽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면 그 말은 조용히 퍼졌습니다. 박순복은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그녀의 방 한쪽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는 작은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통장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그 통장을 꺼내볼 때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만의 비밀이었고 그녀만의 이유가 있는 돈이었으며 그녀가 평생 지켜온 단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쫓겨난 날은 원래 박순복이 읍내에 볼 일이 있어 나온 날이었습니다. 경로당 건강검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고
그 길에 약국에서 무릎 통증약을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국에서 약값을 내고 나니 지갑이 거의 비어버렸습니다. 무릎 통증약과 혈압약을 한꺼번에 사는 바람에 예상보다 더 나온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점심을 먹고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그러기엔 남은 돈이 너무 적었습니다. 읍내까지 오는 버스는 하루에 3번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버스를 타려면 3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고 그러면 어두워진 뒤에 혼자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무릎이 아픈 그녀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밥이라도 먹고 기다리자고 생각했습니다. 해장국집이 제일 싼 것 같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해장국이 8,000원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주문하고 먹다 보면 버스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지갑을 열어 대충 세었을 때는 충분할 것 같았는데 막상 계산할 때 정확하게 세어보니 3,000원대가 전부였습니다. 그제야 아침에 버스비로 쓴 것, 신청서 접수처에 가면서 음료 한 캔 뽑은 것, 약국에서 더 많이 나온 것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주인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박순복은 식당 계단 아래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낮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가방 깊숙이 밀어넣고 지팡이를 짚으며 읍내 공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2시간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혼자 라면 한 봉지를 끓여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이 몇 가지 있었지만 꺼내기 귀찮았습니다. 그냥 라면만 먹고 일찍 누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식당에서 쫓겨나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창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묵직한 감정이었습니다. 이름을 붙이기가 쉽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다음 날 아침 박순복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박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작은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을 그녀는 웬만하면 피했습니다. 부담을 줄까봐, 바쁜데 방해가 될까봐,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빼앗는 늙은이가 될까봐. 그러나 어제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확히는 돈이 걱정이었습니다. 약을 사고 나서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젯밤 내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물론 서랍 속 그 통장이 있었지만 그것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과 아들이 가끔 넣어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통장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신호가 가고 나서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요? 인사말보다 외요가 먼저 나왔습니다. 박순복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별거 아닌데. 어제 읍내 나갔다 왔는데 지갑에 돈이 좀 달려서. 이번 달 생활비 보내준 거 맞지?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맞아요, 어머니. 근데 이번에 아이 학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 10만 원 적게 넣었거든요. 다음 달에 채워드릴게요.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박순복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통화는 2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순복은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생활비 통장 잔고는 23,000원이었습니다. 다음 달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날까지는 아직 열하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앱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어제 먹다 남은 라면, 국물을 꺼내 데웠습니다. 아침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을 때일수록 더 아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텃밭에 나가 물을 2개 뽑았습니다. 물을 썰어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저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재호의 아내 이미연은 남편에게 전화 통화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생활비 얘기하셨어? 이번 달에 내가 적게 보냈거든. 학원비 때문에. 이미연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넣었어? 한 60만 원? 그걸로 한 달을 어떻게 사세요?
박재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절약하신 분이라 그 정도면 된다고. 시골이니까 큰돈 안 드신다고. 밭에서 채소도 나오고 경로당에서 식사도 한다고. 이미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잠들기 전 그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내려가면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혼자 살면서 무엇이 힘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 박순복은 멀리 사는 남편의 어머니였고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생각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경로당 이웃 할머니 한 명이 읍내 해장국집에서 박순복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마을에 아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서 한 다리를 건너 경로당까지 이야기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순복 씨가 밥값도 없대. 아들이 돈을 안 보내준다나? 그래도 그렇지 주인이 너무한 거 아냐? 노인 앞에서 그러면 쓰나. 뭐 장사하는 집에서 봐줄 수 없지. 근데 순복 씨가 많이 쪽팔렸겠다. 경로당에서 박순복과 자주 어울리던 오말레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박순복 집을 찾아갔습니다. 텃밭에서 물을 다듬고 있던 박순복은 오말레가 오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순복 씨, 읍내서 무슨 일 있었다고 하던데. 박순복은 잠깐 멈췄다가 손을 계속 움직이며 답했습니다. 에이, 별거 아니에요. 지갑에 돈이 없었던 거지 뭐. 큰일도 아니야. 오말레는 뭔가 더 물으려다 박순복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표정은 그 이야기를 더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사람이 짓는 조용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말레는 대신 집에서 갖고 온 고구마 한 봉지를 마루에 올려놓고 돌아갔습니다. 박순복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큰딸 박정화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읍내서 무슨 일 있었어? 마을 사람한테 들었어. 괜찮아? 박순복은 문자를 읽고 잠깐 생각하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그뿐이었습니다.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식당 사건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건드릴 줄은. 소문은 결국 아들 박재호에게도 들어갔습니다. 마을에서 알고 지내는 아버지 친구분이 박재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순복이 읍내 식당에서 밥값이 없어 쫓겨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재호야, 어머니가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 한번 내려가 봐라. 그날 박재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말에 혼자 내려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박순복은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는 것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왔어? 미리 말하지 그랬냐? 아무것도 없는데. 박재호는 편의점에서 사온 반찬과 음료를 내밀었습니다. 박순복은 그것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는 것을 보고 밥부터 차렸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별말이 없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텃밭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러다 박재호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읍내서 무슨 일 있었다고 하던데요. 박순복은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아니잖아요. 밥값도 없어서 쫓겨나셨다고. 그게 쫓겨난 게 아니고 그냥 계산이 잘못된 거야. 내가 실수한 거지. 박재호는 한참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생활비가 부족하면 말씀하셔야죠. 제가 모르잖아요. 박순복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너 바쁜 거 알아. 괜찮아. 다음 달에 연금 들어오면 돼. 박재호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겨있는 것이 단순한 괜찮음이 아닌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어떻게 물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 뒤에서 박재호는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쓰세요. 박순복이 돌아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그것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아들은 오후 2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박순복은 대문 밖까지 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그 봉투를 서랍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10만 원. 그 돈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목구멍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녀갔지만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 서랍 깊숙이 숨겨둔 그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그녀는 또 꺼내지 못했습니다. 박순복의 낡은 서랍장은 방 한쪽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있던 것으로 서랍 5개 중 가장 아래 칸은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열쇠는 그녀의 낡은 지갑 안쪽 칸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서랍을 열려고 한다 해도 지갑을 뒤지지 않는 한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다음 날 밤 박순복은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가 낡고 모서리가 달아있는 통장이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죽은 뒤부터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그 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잔액 조회 날짜는 3달 전이었습니다. 그 안에 찍힌 숫자는 크고 분명했습니다. 2억 8천만 원. 그것이 박순복의 통장에 든 돈이었습니다. 밥값 8천 원이 없어 식당에서 쫓겨난 그날 이 통장에는 2억 8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쓰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순간 여러분은 눈물을 참기 어려우실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통장은 박순복이 평생 손대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이학수는 살아생전 작은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학교에 다닐 때도 빚은 지지 않으려 했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버텼습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것은 집 한 채와 작은 밭, 그리고 보험금이었습니다. 보험은 남편이 죽기 20년 전부터 조금씩 넣은 것이었습니다. 암보험, 사망보험, 저축성 보험을 각각 들어두었고 남편이 뇌졸중으로 사망한 뒤 수령한 금액이 합쳐서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박순복은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고정금리 예금으로 넣었습니다. 그 뒤 받는 이자를 다시 넣었고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생활비 통장에 부족한 달이면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원금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그 돈은 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억 8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순복이 그 돈에 손대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세 자녀에게 남겨줄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그 돈을 셋에게 똑같이 나눠줄 생각이었습니다. 큰딸 정화, 아들 재호, 막내 은숙. 셋이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살면서 힘들 때 그 돈이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남편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 이건 꼭 남겨줍시다. 남편이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박순복은 그 말을 지키기 위해 15년 동안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밥값이 없어도 무릎이 아파도 혼자 라면을 끓여 먹어도 아들이 다녀가고 열흘 뒤였습니다. 박순복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경로당에 오기로 한 날이었는데 나타나지 않자 오말레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고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박순복이 방 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뇌혈관 관련 이상 소견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탓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약을 꼬박꼬박 드셨어야 했는데 복용이 불규칙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오말레가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재호는 그날 오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미연도 함께 왔습니다. 침대에 누운 어머니를 보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창가를 바라보다가 아들이 들어오자 힘없이 웃었습니다. 왔냐? 어머니, 왜 약을 안 드신 거예요? 드셨는데. 아마 뭔가 빠졌나 봐. 이미연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박순복은 그 손을 느끼고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뭔가 목구멍에 차오르는 것이 있었지만 그녀는 삼켰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재호는 복도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미연이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는 동안 박순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아. 네, 어머니. 나 혼자 있을 때 이상하면 너한테 연락해도 되냐? 이미연은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왜 그걸 물어보세요? 그냥. 재호한테는 말하기 좀 뭐해서. 이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이미연은 시어머니 병실 옆 보호자 소파에서 잤습니다. 남편은 집에 아이들이 있어 먼저 올라갔습니다. 새벽 2시쯤 박순복이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미연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 불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괜찮아요. 자야 하는데. 너도 자야지. 저는 괜찮아요.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복도에서 가끔 발소리가 났습니다. 박순복이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호가 나 많이 힘드냐고 물으면 괜찮다고만 했어. 근데 가끔 많이 외롭더라. 이미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응. 그런 말 해주셔서 감사해요. 박순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어둠 속이라 이미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순복은 느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곁에 있는 밤이었습니다. 열흘 뒤 퇴원했습니다. 이미연이 시어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박재호는 일이 있다고 했고 이미연이 혼자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같은 가족이면서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미연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세요?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 해요. 박순복은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부족하진 않아. 그냥 그날 내가 실수한 거야. 그래도 한 달에 60만 원으로는 너무 빠듯하잖아요. 나 혼자 사는데 뭐가 필요해. 텃밭도 있고 경로당에서 밥도 먹고. 그 돈이면 충분해. 이미연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뭔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함께 청소를 하고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이미연이 시장에 들러 반찬을 사왔고 두 사람이 부엌에서 나란히 밥을 차렸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이미연이 자리를 정리하려는데 박순복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이미연이 돌아봤습니다. 박순복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내 거야. 이미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냥 가지고 있어. 나중에 열어봐. 이미연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 뭔가 묵직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서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박순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열어봐. 그날 밤 이미연은 시어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더 자고 다음날 아침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봉투는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이미연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조용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이미연은 통장 사본을 먼저 봤습니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봤습니다. 2억 8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박순복의 고르지 않은 글씨였습니다. 미연아, 이 편지는 내가 죽으면 열어봐라.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먼저 읽었다면 못 본 척해다오. 이 통장은 내 시아버지랑 내가 평생 모은 거야. 우리 둘이서 약속했어. 애들 셋한테 남겨주기로. 재호한테, 정화한테, 은숙이한테 똑같이 나눠줄 생각이야. 한 명당 9천만 원씩. 남은 건 장례비로 써라. 이걸 미리 주는 건 아니고 내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애들이 서로 싸우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왜 이걸 쓰는지 알지? 재호가 아직 나한테 서운한 게 있어. 어릴 때 내가 재호한테 많이 못해줬어.
그때 정화 언니 뒷바라지 하느라 재호는 혼자 두는 날이 많았어. 재호는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는 알아. 어미는 알아. 그래서 재호한테는 조금 더 넣어줄 생각이야. 이 말은 재호한테 하지 마라. 그냥 나중에 통장 정리할 때 알게 되면 돼. 미연아, 내가 재호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건 진심이야. 그리고 우리 재호, 나 욕해도 괜찮아. 나도 많이 부족한 어미였으니까. 이미연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꽉 막히는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고 통장 사본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옷장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재호가 퇴근하고 왔습니다. 어머니 집 잘 다녀왔어? 응. 어머니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 이미연은 잠깐 남편을 봤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많이 건강하셔.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양복 재킷을 벗었습니다. 이미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부탁대로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박순복은 퇴원 후 경로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을 꼬박꼬박 먹었고 이미연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둘은 이제 말이 많아졌습니다. 재호는 이번 달부터 생활비를 8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말없이 올려진 것이었습니다. 박순복은 그것을 보고 잠시 생각했다가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해. 잘 쓰겠다. 재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요. 박순복은 그 문자를 한참 읽었습니다. 그리고 닫았습니다. 읍내 해장국집 복순이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이미연도 그 식당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순복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주인 최영식이 한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돈을 들고 갔다 왜 밥을 시켰느냐?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계산 실수를 한 것도 자신이었고 주인이 화를 낼 만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식당에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순복은 생활비 통장에서 2만 원을 찾아 읍내 버스를 탔습니다. 해장국집 앞에 섰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영식이 카운터에 앉다가 들어오는 노인을 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복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장국 한 그릇 주세요. 최영식은 잠깐 뭔가 말하려다 그냥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이 나왔습니다. 뜨겁고 구수했습니다. 박순복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날은 밥이 맛있었습니다. 계산할 때 2만 원을 냈습니다. 최영식이 거스름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 거칠었습니다. 박순복은 그 말을 받아들고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뭘 알았겠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최영식은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박순복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박순복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차가워진 뒤였습니다. 오말레가 아침에 찾아갔다가 알게 됐습니다. 방 안에서 평온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고 손에는 낡은 통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사는 심정지라고 했습니다. 고통 없이 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호가 달려왔고 정화가 부산에서 올라왔고 은숙은 해외에서 급하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미연도 함께 왔습니다. 장례는 사흘 동안 치러졌습니다. 그 사흘 동안 남매는 처음으로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머니가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무엇인지. 장례가 끝나고 집을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재호가 서랍장을 열다가 가장 아래 칸이 잠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열쇠를 찾다가 어머니 지갑 안쪽 칸에서 발견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재호는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 재호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정화가 와서 함께 봤습니다. 은숙도 왔습니다. 2억 8천만 원. 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남편 이학수가 사망한 날부터 입금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인출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자가 쌓이고 원금이 불어난 것이었습니다. 거래 내역 첫 페이지 여백에 어머니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정화, 재호, 은수가 너희들 때문에 열심히 살았다. 이건 아버지랑 엄마가 너희 셋한테 주는 거야.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살아라. 엄마가 보고 있을게. 재호는 통장을 손에 쥔 채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10만 원짜리 봉투를 놓고 온 날이 2분짜리 전화통화가 왜요라는 첫마디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어머니는 밥값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남겨줄 돈은 있었습니다. 그 돈은 한 번도 본인을 위해 쓰인 적이 없었습니다. 정화가 재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숙이 그 옆에서 울었습니다. 이미연은 방 밖에 서서 문틀을 잡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봉투를 받은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못 본 척해다오. 그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늘 그렇게 살아왔던 걸까요?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박재호는 혼자 차를 몰고 이천 읍내로 내려갔습니다. 해장국집 복순이네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쫓겨난 그 식당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했습니다. 최영식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재호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해장국 한 그릇 주세요. 주문을 받고 최영식이 주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혹시 저번에 노인 어른이 오셨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박재호는 고개를 들어 최영식을 봤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최영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여기 오셨다가 밥값 문제로 제가 좀 험하게 했어요. 나중에 다시 오셔서 직접 드시고 가셨는데 박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사과드리고 싶은데 연락이 어디인지 몰라서. 박재호는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최영식이 뭔가 말하려다 손을 들어 자신의 입을 가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한 번 더 오셨을 때 제가 사과를 했거든요.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박재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았겠냐고 하셨어요. 박재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어머니다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당신이 뭘 알았겠냐고. 알았어도 이해하고 몰랐어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박순복이었습니다. 국이 나왔습니다. 박재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에서 울고 있는 중년 남자를 최영식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운터 뒤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해가 짧았고 식당 유리창에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집 정리를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미연이 텃밭에 혼자 나가보았습니다. 늦겨울 텃밭은 황량했지만 한쪽 구석에 이미 작은 파릇한 것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늘이었습니다. 박순복이 가을에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봄을 기다리며 마늘을 심었습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혹은 모르면서도 어쨌든 봄을 위해 씨앗을 심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미연은 텃밭에 쪼그려 앉아 마늘싹을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도 울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순복이 살았던 집 마당에, 박순복이 가꾸던 텃밭에, 박순복이 심어놓은 마늘싹 앞에 통장은 세 자녀가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재호는 자신의 몫을 받고 나서 한동안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 어머니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는 데 쓰였어야 했는데. 이미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스스로 알아야 할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화는 그 돈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동네 경로당에 기부를 했습니다. 박순복이 늘 앉던 그 경로당에 새 에어컨 한 대와 새 밥솥 2개가 들어왔습니다. 기증자 이름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박순복 여사의 뜻을 기리며. 경로당 할머니들은 그 이름을 보고 처음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식당 복순이네 최영식은 그 이후로 노인 손님이 오면 먼저 앉게 했습니다. 계산이 모자라도 그냥 넘겼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어졌습니다. 박순복은 많은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불만을 말하지 않았고 외로움을 표현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에게 서운한 것도 거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 대신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2억 8천만 원짜리 통장. 그 통장은 말이었습니다. 나 여기 있었어. 너희를 생각하며 살았어. 괜찮아, 나는 괜찮았어. 그것이 그녀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의 통장을 열어본 뒤에야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꼭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사랑입니다. 봄이 오면 텃밭 마늘은 다시 자랄 것입니다. 박순복이 심어두고 간 것들이 세상 어딘가에서 계속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도 봄은 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남겨진 것입니다.